많은 고지능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좀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오감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지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요. 신체 발달은 자기 나이 벗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이의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인 발달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유발합니다. 남이 못 듣는 걸 듣기도 하고 남들이 잘 못 느낀 걸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얘가 귀신을 봤나?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대단히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GS 교육 컨설팅이라는 교육 관련된 부모 상담소라고 해야 되겠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형범이라고 합니다. 영재 아들은 감각이 매우 예민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말하자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 전반적인 신경 세포들의 조직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고지능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좀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감각이라는 게 다 개별차가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예민한지는 수치로 좀 평가하기 쉽지 않겠지만 오감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정도가 좀 심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감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외부로부터 우리 신경계에 자극을 강하게 주고 그것이 아마 뭔가 인지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신경계의 발달을 더 촉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신 학자도 있더라고요. 다브로스키의 이 사람은 긍정적 비통합성이라는 이론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 아이들이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아이의 독특한 심리적 혹은 인지적 특성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이론을 정리해서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좀 배경이 특수하시더라고요. 폴란드에 있던 정신 병원에 원장 역할을 하시다가 그 전쟁 때 1, 2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아마 카나다로 이주해서 카나다에서 학술 활동을 계속 이어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분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과흥분성과 그런 영재들의 특성들이 상당한 연관성이 깊다라는 연구들이 일부 연구되고 학술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지능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연계되어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저는 이걸 성장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요소가 그냥 단선적이고 일차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지 발달, 그야말로 두뇌가 발달하는 요소도 있지만 신체 발달도 있고요. 그 외에 정서적인 발달, 감성적인 발달,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 그래서 크게 봐서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아이들의 성장, 성숙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인지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요. 신체 발달은 되게 자기 나이를 벗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아이가 머리가 좋긴 좋아도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인 발달은 그것과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애가 왜 이런 터무니없이 어린애 같은 짓을 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아이의 나이나 실제 나이나 체격 체구를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알아차린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도 하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기도 하고 남들이 잘 못 느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 얘가 뭐 귀신을 봤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어떤 때는 어린애 같고, 뭐 터무니없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얘가 뭐 벌써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뭐 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당혹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실제로 가까이 두고 생활하다 보면 상당한 오해를 많이 유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도와줘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재라는 이제 일단 용어 자체가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매스컴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어서 좀 혼란을 일으키긴 하는데, 저는 뭐 영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지능이 높은 아이, 뭐 고지능아, 뭐 되게 이제 뭐 지능 지수라는 건 뭐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대략 뭐 100이 평균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한 125?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한 25%에서 한 30% 정도 빠른 인지 발달을 이제 보여주는 아이들을 이제 지수로 평가해서 125, 13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이제 그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 아이들, 근데 고지능 아이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교우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언어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자기 나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고급 어휘를 어디선가 좀 배웠겠죠. 뭐 책이나 뭐 요새는 또 뭐 인터넷도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있으면 뭐 그야말로 간판이나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쏟아져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상당히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끼게 되면 그걸 사용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도 일으키고 또 소외감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뭐 다른 애들은 쟤는 자꾸 이상한 말만 해, 그리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고, 뭐 교사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도와주려고 애쓰긴 하는데 많은 경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끼리 뭐 매일매일은 몰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좋다. 그래서 그런 교우 관계가 뭐 워낙 아주 편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모으는 이제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과 이제 또래 애들과 좀 어울리다 보면 또래 관계하고 잘 지내는 방법도 조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아이들, 뭐 학교에서 만나는 이제 보통 아이들과도 어떻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이를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이 어울려서 근데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들 모아놓으면 거기다 이제 뭐 공부를 시켜야 된다, 뭐 좀 특별한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교우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회는 영재를 이제 문제 해결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재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영재라는 이 명칭 자체가요, 뭐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다소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꼭 지역적으로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참석을 하시고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참여하고 당연히 뭐 북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일반적인 중화권에서는 이걸 영재라고 표현 안 하고 자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자로 이제 자질이 우수한 아이들 뭐 그렇게 자우라고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뭐 gifted 혹은 talen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뭐 gift 하면 뭐 선물인데 뭐 좋은 머리를 선물처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탤런티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 특별한 재능이 부여된 아이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영재라는 이제 한자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영재란 말은 원래 그 맹자에서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맹자의 진심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득천하영재라는 그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천하의 영재를 이제 제자로 얻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즐거움이 크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란 말은 앞에는 필요 없고 사실은 원전에 충실하게면 천하 영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천하란 말을 띄어가지고 영재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좀 희석된달까?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영재, 천하영재, 뭐 세상에 드문,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오 저런 애도 있어, 뭐 이렇게 놀랄 만한, 혹은 아주 뭐 특이한, 뭐 신동,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뭔가 초능력이 있다, 초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선입관이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최상위 한 2%에서 3% 정도를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뭐 2%를 따지면 50명 중에 1명이고요. 3%라고 하면 뭐 30명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학교에서 뭐 요새 이제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때는 뭐 한 반에 60명, 70명 막 그랬으니까 그 정도 되면 뭐 2%,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2%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25명, 3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3% 정도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명 정도를 이렇게 영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이다 그러면 2%로 따지면 100만 명 있는 거고요. 3% 따지면 뭐 조금 더 많죠. 15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뭐 길거리에도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좋은 머리라고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다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희소한 이제 인구는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된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는 영재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영재라는 개념하고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뭐 지능지수로 따지니까 뭐 영재라며? 그 영재가 뭐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흔해 빠진 게 영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뭐 흔해 빠지다고 할 수 없죠. 희소한 인구죠. 희소한 인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때는 한 80만 명 태어났던 것 같고, 그 소위 우리 뭐 베이비 부모 뭐 아마 뭐 대충 62년생, 뭐 63년생, 뭐 학번으로 따지면 80학번, 뭐 전후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작년에 한 23만 명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4분의 1로 줄어요. 그럼 23만 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4천 명밖에 안 되죠. 4천 명, 5천 명. 3%다 하더라도 6천 명,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많은 그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뭐 소위 탑 브랜드의 탑 클래스의 대학 정원이 10,000명 정도 되니까 그거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경쟁을 치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보면
그 2% 3% 된다는 그 인구가 그렇게 뭐 흔해 빠진 인구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10년에 하나 뭐 100년에 하나 나타나는 인구 뭐 100만 명 중에 하나 뭐 200,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니까 그 중간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인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구별되는 그 특성이라는 게 이제 잘 관리를 해서 뭐 발달을 시키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다르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뭐 우리가 제일 오늘 얘기 시작할 때 뭐 애가 되게 예민하다는데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해서 청각 한 가지만 들더라도 거의 5배? 겨우다 한 10배 정도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꽝 소리 나도 보통 사람들은 뭐 뭔 소리야? 그래서 슬쩍 부는 정도. 아니면 애들도 뭐 아우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 깜짝 놀라서 뭐 자지러진다든지, 뭐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줌을 싼다든지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아주 예민한 거죠. 그 아이의 귀에는 뭐 엄청나게 큰 폭음으로 들려가지고 뭐 쩔쩔매고 막 두려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난 밖에 안 나갈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킨 게 촉각 같은 겁니다. 촉감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옷 뒤에 이렇게 라벨을 다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옷장수들이 왜 거기다 라벨을 붙였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라벨을 붙여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전체 인구 중에 한 10% 정도는 라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까칠까칠하다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뭐 피부도 얇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보다는 덜 적응돼 있으니까 그 라벨의 그 모서리 부분 뭐 이렇게 그 코너 부분이 상당히 자기의 피부를 막 날카로운 찍찍찍찍에 긁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떼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얘는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이 조금만 빡빡하거나 좀 거칠거칠한 뭐 그런 재질의 옷을 입혀도 불편해하고, 뭐 그 옷은 절대로 안 입겠다, 뭐 고집을 부리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 오감이 발달됐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급식 같은 거 할 적에도 다른 애들은 멀쩡히 잘 먹는데 얘는 뭐 조금만 매워도 뭐 팔떡팔떡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별나게 군다고 이제 야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먹다가 토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실제로 이제 우리 교실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대단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그런 것은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아이들이 조명받을 적에는 아이의 이제 독특한 능력, 남다른 능력들 위주로 이제 말하자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이제 다 가려진 상태에서 부럽네. 응?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사실은 뭐 방송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상관없고 사람들이 어쨌든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한달까요? 뭐 그런 경향을 뭐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꾼다면 영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우리 사회가 잘 포용을 해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이제 인재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열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IT 쪽에서 저의 첫 직장은 LG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레퍼크드 코리아 뭐여서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분야나 뭐 상담 뭐 컨설팅하고는 전혀 문외한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거의 뭐 이제 2008년이니까 벌써 17년 됐네요.
그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 인생 뭐 직업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분야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다녀가지고 석사학위도 받았고요. 박사 과정도 수료는 했습니다. 지금 논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뭐 기왕이면 공부 이왕 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뭐 또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우연찮게 이제 했는데 계속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만났어요. 줄잡아 한 10,000가족은 만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 되게 힘든 요소가 있어요. 부모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조금 힘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고지능 아이들 부모만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살짝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대상으로 많은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해드릴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그 소위 지능 지수라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인지 발달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꼭 감안해야 될 정도 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떤 사교육 시장의 그런 불안 마케팅 뭐 이런 것에 좀 후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 즉 정말 사랑받는 부모가 된다는 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뭐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고하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저를 뭐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